누구세요? 이 시간에. 새벽 3시였습니다. 잠결에 이지혜는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따르릉.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오래된 유선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거칠게 떨리는 벨소리였습니다. 귀를 파고드는 날카로움에 이지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손을 더듬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들리세요? 말을 덧붙였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 정확히 정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매일 새벽 3시 전화는 다시 울렸습니다. 항상 똑같은 침묵이었고 항상 똑같은 시간. 일주일째 되던 날 이지혜는 결국 유선 전화의 코드를 뽑았습니다. 이젠 안 울리겠지.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이번에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또다시 침묵. 그녀는 전화를 끊으려다 말았습니다. 그 순간 작은 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작은 여자의 흐느낌 같았습니다. 이지혜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전화는 이내 끊겼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수진. 5년 전 집을 나간 딸. 남편 장례식 날 마지막 통화 이후 연락이 끊겼던 그 이름. 그녀는 그날 아침 가까운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제 딸 주민등록 좀 조회하고 싶은데요. 직원은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인물 기록이 없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 딸이에요. 수진이요. 이수진. 전산상 등록이 없습니다. 혹시 개명하셨거나 주소지가 변경되셨을 수도. 이지혜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의 기록이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 쉬려던 그녀에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50대 초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성준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 남편 장례식에서 한 번 본 남자.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김이 나는 커피가 놓였습니다. 박성준은 조용히 컵을 들었습니다. 지금 전화 받고 계시죠? 그의 질문에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그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새벽 3시 정각. 당신 남편 진우 씨가 남긴 겁니다. 지혜는 말없이 그를 응시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주는 조용히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편지였습니다. 남편의 필체. 지혜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없을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숨긴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진이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종이 끝이 뜯겨나간 듯 찢겨 있었습니다. 나머지는요? 없습니다. 진우 씨가 남긴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가지고 있었죠? 성주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가 죽기 전 제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이걸 보게 될 상황이 오면 꼭 전달해 달라고. 지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자살한 거예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지혜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1년 전 사고, 단순 교통사고라던 경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습니다. 진우 씨가 죽은 뒤 회사 내부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증인들도 입을 닫았고 수상한 거래 흔적도 있었죠. 지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진우 씨가 집에 뭔가 남긴 게 있을까요? 문서라든가 기억에 남는 물건 같은 것.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서재 1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가보시죠.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와 종이 냄새가 뒤섞인 차가운 공기. 책장과 파일 캐비닛, 진우가 생전에 앉던 의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성준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 영수증들 사이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숫자들만 잔뜩 적혀 있었습니다. 암호 같습니다. 지혜는 책장을 살폈습니다. 그중 한 권의 사진첩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족사진첩 펼쳤습니다. 어린 수진이 진우의 품에 안겨 웃는 사진. 마지막 장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3-7-1-4 엄마 생일 비밀번호. 성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파일 캐비닛 앞으로 갔습니다. 디지털 락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혜가 숫자를 눌렀습니다. 3-7-1-4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파일 캐비닛 안에는 검은색 USB 하나와 함께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혜에게 이걸 읽고 있다면 넌 이미 일부를 알게 된 거겠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진이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그 아이가 무사하려면 너도 진실을 알아야 해. 편지는 그 문장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지혜는 USB를 성준에게 건넸습니다. 확인해봐요. 지금. 네.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하나의 오디오 파일. 성준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진우였습니다. 지혜야,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수진이에 대한 진실을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너라면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이는 회사의 불법 자금 흐름을 알게 되었어. 그 애는 그걸 폭로하려 했고 나는 막으려 했어. 그러다 그들이 수진이를 협박했어. 그래서 강제로 숨겨야만 했어. 넌 수진이를 잃은 게 아니야. 그 애는 살아있어. 성준이가 알고 있어. 녹음이 멈췄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돌려 성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 씨가 죽기 전 수진 양을
강원도 모처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진우 씨가 당신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걸 시나리오처럼 준비했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USB도. 지혜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수진이 보러 가야겠어요. 내일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성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정확히 새벽 3시, 지혜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여자의 울먹이는 목소리. 분명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이니?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성주는 전화를 본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녹음입니다. 자동 재생. 진우 씨가 설정해 둔 겁니다. 왜 이런 걸? 당신을 깨우려고 한 겁니다. 진실을 마주하게 하려고요. 지혜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준비해 주세요. 내일 강원도로 가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혜는 거실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1년 동안 잊고 있었던 이 느낌. 오늘 가는 거죠? 지혜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성준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단정한 캐주얼 복장. 지혜도 단정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성준은 그녀의 손에 작은 커피를 쥐어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드세요. 따뜻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간밤에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은 차에 올랐습니다. 성준의 차량은 SUV. 조용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침묵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긴장되십니까? 네. 솔직히 무섭기도 해요. 당연한 감정입니다. 5년 만이니까요. 지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찍힌 수진이의 사진. 졸업식 날 교복 차림으로 웃고 있는 얼굴. 예뻐요. 지금도 그대로일 겁니다. 성준의 말에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길은 점점 산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은 멀어졌고 나무들이 창밖을 채웠습니다. 성준 씨. 네. 어젯밤 말이에요. 성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사과하지 마세요. 저도 원했던 겁니다. 책임지고 싶고요. 성준은 핸들을 꼭 쥐었습니다. 지혜 씨. 네. 저는 진우 씨의 부탁 때문만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등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산길을 달렸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작은 간이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성준이 차를 세웠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시죠. 지혜는 차에서 내려 한숨을 쉬었습니다. 맑은 공기, 새소리, 낯선 풍경. 그녀는 문득 이렇게 먼 곳에서 딸이 살아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성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진우 씨는?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까지 저를 지키려 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제가 이어가고 싶습니다. 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 안도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잠시 숨을 돌린 후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은 더욱 구불구불해졌고 휴대폰 신호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지혜는 차창 너머로 스치는 숲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도착입니다. 성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30분쯤 더 지났을 무렵 조그만 마을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성평리, 산자락 아래 집 몇 채와 작은 슈퍼, 그리고 마을회관 하나. 지혜는 창밖을 응시한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수진이가 차가 멈췄습니다. 작은 한옥 앞이었습니다. 담벼락 너머 마당에는 장독대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숨을 크게 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고요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조금 더 크게. 수진아, 엄마야.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지혜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두 사람은 동시에 달려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5년의 시간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괜찮아. 괜찮아. 살아만 있어줘서.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성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용한 마을, 고요한 재회. 하지만 이 고요 속에는 또 다른 시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정갈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전, 나물 몇 가지. 지혜는 딸을 보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변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말해줄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그 회사에서 불법 거래를 알아냈어요. 그걸 막으려다 들켰고 저한테 협박이 왔어요. 아빠는 저를 숨기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그럼 그 새벽 전화는 녹음이에요. 아빠가 남기셨어요. 엄마가 잊지 않도록. 무조건 끝까지 진실을 쫓도록. 지혜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잖아. 그날 밤 지혜는 수진의 옆에서 잤습니다. 아직 어른이지만 여전히 어린 딸 같았습니다. 성주는 한쪽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씨, 이젠 정말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마을 근처 작은 찻집에 모였습니다. 성주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진의 얼굴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근데 누가 계속 집 근처를 맴돌았어요. 검은 차가 몇 번 왔다 갔고 낯선 사람이 마트에 저를 물었대요. 성주는 눈빛이 변했습니다. 벌써 냄새를 맡았군요. 아마 회사 쪽에서 수진 양이 살아있다는 걸 감지한 모양입니다. 지혜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돌아가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도망만 칠 수도 없습니다. 성준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꽂고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걸 듣고 있다면 수진이도 안전해졌겠지. 하지만 조심해. 그들은 나보다 더 큰 것을 숨기고 있어. 회장실 금고 안에 계약서가 있다. 그게 핵심이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혜가 묻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요? 성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사자리 숫자 하나를 계속 말하셨어요. 3721. 내 생일 뒤집은 거라고. 성준이 곧바로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겁니다. 진우 씨 생일이 12월 7일, 뒤집으면 7212. 아마 이걸 조합한 걸 거예요. 우린 서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혜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같이 갈 수 있겠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있잖아요. 세 사람은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다시 새벽 3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지혜는 조수석에 앉아 성준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 끝나면 당신은요? 성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때도 옆에 있겠습니다. 지혜 씨가 허락한다면. 지혜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서울로 돌아온 세 사람은 지혜의 집에 잠시 짐을 풀었습니다. 집안은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성주는 들어서자마자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우리가 들어온 걸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요. 지혜는 수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회사에 갑시다. 그날 밤 지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수진과 성준의 작은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레 커튼을 젖혔습니다. 검은 정장이 차에 기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곧장 성준을 깨웠습니다. 밖에 누가 있어요. 성준이 곧장 창밖을 봤습니다. 남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감시를 붙인 듯합니다. 내일은 무조건 낮 시간에 움직여야겠어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나갑시다. 이튿날 성준은 회사 건물의 보안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회장실은 15층, 사무실 구역과는 독립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보안카드 없이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가 제게 남긴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지혜와 수지는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움직입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성준의 지시에 따라 차량은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카드키를 댔습니다. B-2. 잠시 정적. 문이 열렸습니다. 올라갑시다. 15층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3721.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은 넓고 어두운 사무 공간이었습니다. 성준이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아래 금고를 찾았습니다. 수진 양 아버님 생일 역순 뭐였죠? 7212요. 성준이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딸깍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철 하나와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비자금 계좌 명세서, 허위 거래 내역. 지혜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이게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키려 한 거군요.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준이 손가락을 입에 대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안고 수지는 상자를 들고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는 거야? 이상하다. 분명 경보가. 그들은 회장 책상 근처만 살폈고 3사람은 옷장 안에 숨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10분쯤 뒤 남자들이 나가자 성준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서둘러 빠져나갑시다. 네. 그들은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으로 이동했습니다. 15층에서 1층까지. 지혜는 숨이 가빴지만 눈은 결연했습니다. 다시 숨지 않겠습니다. 이젠 싸워야죠. 이제 지혜의 집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펼쳐 정리한 성준은 수진에게 말했다. 이 안에는 단순한 횡령 이상이 있습니다. 그날 밤 3사람은 성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가명, 계좌들, 그리고 정치자금입니다. 지혜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진우 씨가 왜 혼자 감당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순간 성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성준 씨, 많이 위험하게 구시네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 낮고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지혜 씨와 딸도 같이 있죠? 그 둘을 위해서라도 그 서류 돌려주세요. 성준이 대답했습니다. 우린 이미 복사본을 언론에 넘겼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상대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었습니다. 거짓말이 서툽니다.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그게 아니면 지혜 씨와 딸은 다시는 새벽 3시 전화도 못 받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성준은 대답을 회피하며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걸 경찰에 넘길지, 언론에 넘길지. 지혜는 조용히 말했다. 진우 씨는 끝까지 목숨을 걸었어요. 그가 원했던 건 단 하나, 수진이를 지키는 것.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끝까지 갑시다. 그날 밤 3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준은 이메일로 기자 몇 명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다음 날 새벽 한 기자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강남 모처에서 만납시다. 하지만 그날 오후 만남 장소로 가는 길에서 수진이 납치되었습니다. 지혜는 미친 듯이 주변을 찾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검은 승합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성준이 번호판을 외쳤습니다. 47모 5821.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차는 도로상 어디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 딸, 또 잃을 수 없어요. 또 성준은 그녀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되찾을 겁니다. 이번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지혜에게 익명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성준은 경찰과 사설 탐정, 기자까지 동원했지만 단서 하나 잡기 어려웠습니다. 수진이 사라진 후 지혜는 며칠간 식사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싶다면 진실을 포기하세요. 회사의 서류를 3일 내로 폐기하세요. 봉투 안엔 수진의 손목 사진이 있었습니다. 팔에 난 상처와 수갑 자국. 지혜는 오열했습니다. 못하겠어요. 어떻게 포기해요? 성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건 진우 씨를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죠? 수진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성주는 홀로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진우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USB를 찾았습니다. 안에는 추가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성준아, 만약 너까지 위험해진다면 그땐 서류를 넘겨라. 지혜와 수진을 살려. 모든 진실은 내 목숨으로 충분하다. 성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했다. 진우야, 정말 이게 내 뜻이라면 그래, 널 믿겠다. 그는 봉투에 서류를 넣어 지정된 장소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수진은 병원 응급실 앞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커 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지혜는 병원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괜찮아. 괜찮아졌어.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성주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가 다가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성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진실을 묻었어요. 지혜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꺼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야죠. 두 사람은 병원 불빛 아래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회복 중이었습니다. 입도 뗐고 잠도 자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 즈음 회사 전무였던 인물 한 명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기사는 심장마비였지만 성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우 씨가 수집했던 증거 파일 중 한 축을 담당했던 인물이에요. 지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진우 씨 죽음도 살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사람은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조문객은 적었고 조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름 없는 장례식이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지혜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진실을 숨긴 자의 말로야. 늘 조용한 법이지. 그때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성준의 옛 상사였던 노 회장이었습니다. 지혜 씨, 오랜만입니다. 지혜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길? 오래된 인연이니 마지막 인사라도 하러 왔죠. 그는 지혜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진우 씨가 아껴야 할 사람을 남겨두고 갔군요. 지혜는 섬뜩했습니다. 그 말에서 어딘지 모르게 경고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성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조용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혜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꺼낼 준비가 됐나요? 성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우리가 이겨야 할 차례입니다. 수지는 점차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는 매일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회복을 도왔습니다.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매일 편지에 너 얘기만 썼단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감정은 뚜렷했습니다. 성주는 노 회장과의 접촉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20년 전부터 해외 자금을 유통하며 회사 비자금을 관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젠 법을 움직일 수 있어요. 내부자 증언과 자료가 확보됐습니다. 지혜는 묻습니다. 수진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성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릴 건드릴 수 없어요. 이젠 우리가 증거예요. 그날 밤 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지혜는 딸을 안고 흐느꼈습니다. 모녀는 말없이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진실은 목소리가 없어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주는 검찰 조사에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 비자금 계좌 목록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진우 씨가 추적하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검사는 신중하게 파일을 넘겼습니다. 이 계좌들은 실존합니까? 네. 이름은 모두 차명입니다. 그중 하나 김지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놀랐습니다. 제 이름이요? 누군가 일부러 당신을 끌어들이려 했던 겁니다. 수진을 지키기 위해 진우 씨는 그걸 막고자 했던 거고요. 그러면 남편은 희생당한 건가요? 성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존재니까요. 그날 밤 지혜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왜 다 말하지 않았어요? 왜? 사진 속 진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이젠 제가 당신 목까지 싸울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진틀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는 듯 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확대되었습니다. 회사 전무, 재무팀장, 그리고 인사부장이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2명은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영구 미제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혜는 검찰청에서 귀가하던 길 성준과 함께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다들 도망치고 있어요.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 씨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입니다. 도망친 사람 중 김상호. 그 사람은요? 진우 씨가 가장 경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수진을 노린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지혜는 국밥을 숟가락으로 저었습니다. 죽는 게 더 쉬운 선택이었겠죠. 성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혜 씨를 사랑했죠. 그 말에 지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 말이죠. 늘 말없이 저를 챙겼어요. 그게 사랑인 줄 몰랐어요. 성주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말해주시면 됩니다. 지혜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2 사람의 손 위로 국밥집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언제나처럼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지는 앨범을 꺼냈습니다. 지혜와 성준이 함께 옆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의 한 장. 진우, 수진, 그리고 성준이 함께 찍은 회사 체육대회 사진. 지혜는 물었습니다. 이 사진 당신이 찍은 거죠?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 씨가 부탁했어요. 자기가 찍히는 건 싫다면서도 가족은 남겨야 한다고. 왜요? 그땐 이미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죠. 수진이 사진 뒷면을 보았습니다.
작게 적힌 글씨. 3일 후 모든 게 시작된다. 지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성준이 앨범을 덮었습니다. 우린 이제 그 사람의 끝을 이어가야 합니다.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남편을 제대로 아는 기분이에요. 고맙습니다. 함께 해줘서. 수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눈동자엔 같은 결심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지혜에게 또 다른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빠가 제게 따로 남긴 거예요. 지혜는 놀랐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니? 지킬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강해졌으니까. 성준은 조심스럽게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열렸습니다. 진우의 목소리. 수진아, 이걸 듣는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지혜는 숨을 죽였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가 모은 증거들은 회사 서버에 숨겨진 경로에 있다. 패스워드는 내 생일, 그리고 엄마의 생일을 합친 숫자야. 성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해킹 전문가를 불러야겠어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해볼게요. 그날 밤 지혜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딸의 생일, 자신의 생일. 숫자를 조합해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잠시 후 폴더가 열렸습니다. 극비라는 이름의 폴더. 클릭하자 수십 개의 계약서, 녹취록, 영상이 열렸습니다. 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이 남긴 모든 것,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성준은 옆에서 말했습니다. 시작이군요. 아니요. 이건 끝을 향한 길이에요. 지혜는 다음 날 검찰청에 USB 파일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김상우가 입국했습니다. 지혜는 성준과 함께 출입국 관리소 근처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진우 씨의 마지막 흔적을 직접 봐야죠. 비가 내리던 저녁, 김상우는 검은 우산을 쓰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지혜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 씨가 두려워했던 사람. 그 순간 김상우의 눈이 지혜를 스쳤습니다. 그는 순간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지혜는 성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가 수진이를 위협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법 앞에 세울 시간입니다. 그날 밤 지혜는 진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당신의 적들이 사라질 거예요. 성준은 조용히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검찰은 김상우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회사 임원진 일부도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은 공개로 진행됐고 지혜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법정안 김상우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준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시간입니다. 검사가 USB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진우가 남긴 음성 파일도 재생되었습니다. 이 증거는 진우 씨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김상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당신들이 다쳤으면 좋겠지 않았다. 그저 진실이 필요했을 뿐이다. 수진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김상호는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불법 거래, 협박, 증거인멸.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김상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지혜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영혼이 곁에 있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재판 이후 지혜는 잠시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성준과 함께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작은 바닷가 민박에 머물며 둘은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조금 숨 쉴 수 있네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을 수 있군요.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부딪혔습니다. 진우 씨가 꿈에 나왔어요. 지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저 웃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성준은 지혜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분도 기뻐하실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에. 지혜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에 바람도 같이 웃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둘은 바닷가를 걷다 파도에 젖었습니다. 지혜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에 섰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게 실감나요. 성준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미래를 그릴 시간입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미안해하지 않을게요. 진우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벽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돌아온 후 지혜는 일상의 삶으로 천천히 복귀했습니다. 수지는 대학 복학을 준비했고 성준은 회사를 정리하고 출판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당신 옆에 있고 싶었거든요. 모든 순간에.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책 속 남자 같아요. 하지만 현실이에요. 나 지금 여기에 있어요. 하루는 성준이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얘기 진지하게 꺼내도 될까요?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겁이 나요. 상실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성준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나도 두려워요. 하지만 두려움을 나누는 게 사랑 아닐까요? 지혜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연습부터 해볼까요? 함께 사는 것부터. 성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입니까? 진심이에요. 천천히 함께 가요. 그날 밤 지혜의 집에는 성준의 책과 옷이 들어왔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나누는 것. 그것이 두 사람에게 있어선 결혼보다 깊은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지혜는 매일 새벽 3시를 지나도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준이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지혜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도요. 오늘도 내일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혜와 성준은 함께 아침을 맞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새벽 성준이 조용히 지혜를 깨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나가볼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왜 여기 오자고 했어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날 처음 새벽 전화를 받은 시간이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죠. 이제 새벽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동틀녘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 1분, 지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신자 없음. 지혜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무음. 하지만 이번엔 익숙한 숨결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잘 지내요. 이젠 외롭지 않아요. 전화는 곧 끊겼습니다. 진우 씨였습니까? 성준이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인사하러 온 것 같아요. 지혜는 성준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밤을 뚫고 붉은 빛이 퍼졌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만 남았네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과 나, 새벽도 어둠도 이젠 우리 편입니다. 지혜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로. 성준은 그녀를 안았습니다. 나도요. 그날 이후 매일매일 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벽의 끝, 영원의 시작이었습니다.